예, 안녕하세요. 헌법 최신 중요 판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1월달 판례부터 25년도 6월 말일 판례까지 다 중요한 내용들은 다 모아놨기 때문에 꼭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4년도 1월달 판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판례인데요. 자, 1번의 그 밑줄 그은 부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제 판례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가족관계 등록부의 제작성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제2호, 제1호 중 그 밑에 줄입니다. 파란색, 우리 이제 합헌 판례는 파란색으로 정리하시고 빨간, 위헌, 헌법불합치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빨간색으로 좀 정리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파란색입니다. 혼인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 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 첨부에 관한 부분. 자, 그래서 키워드는 지금 서면 첨부가 될 텐데요. 자, 일단 절차법이라고 하나 써놓으시고요. 합헌 이렇게 하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본 강의 하실 때, 기본 강의 저랑 같이 공부할 때 이제 배웠던 내용들 한번 이제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법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체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시험장에 가면 이제 판례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판례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다 알고 이제 뭐 시험장에 가면 너무 좋겠지만 실제는 그런 것들은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판례 시험장에 들어가면 어차피 찍을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나오는 판례가 이제 이제 실제법, 절차법 약간 이제 그런 것 가지고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법을 우리가 나누면 크게 실제법, 절차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실제법이라고 하면 법 안에 권리 또는 의무 또는 이 권리와 의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법들을 우리가 실제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배우셨던 그 형법 250조, 제가 아는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 이제 그 끝에는 이렇게 이제 끝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는 의무를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법에 이른바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구성요건 해당성과 그다음에 맨 끝에 효과와 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하는 효과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법 안에 쉽게 말하자면 권리가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이 양자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권리 또는 의무를 담고 있는 법들을 우리가 이제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형법에서는 이제 제가 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250조를 예를 들자면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라고는 의무상을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하는 효과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실제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헌법도 당연히 실제법인데, 자, 이제 절차법, 그럼 절차법은 어떤 것들이냐? 절차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법 안에 말 그대로 순서를 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 다음에 B를 하고 B 다음에 C를 하라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법 안에 이제 효과가 빠져 있고 단순하게 구성 요건 해당성만 이렇게 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요건들은 이것에 포함된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간략하게. 그래서 요건, 어떤 법에서 정한 이제 요건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요건만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구성 요건 해당성이죠. 그래서 구성 요건 해당성만을 가지고 있는 것. 법 안에 효과가 빠져 있고요. 단순하게 요건만을 담고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들을 크게 보면 절차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을 다시 나눠보면 이제 실제법, 절차법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 이른바 실제법적 그 법 안에 이제 권리가 포함되어 있거나 의무가 있거나 아니면 양자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권리는 우리가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법 안에 그 자체에 힘이 있는 법이 있을 때 이 법이 이른바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본권들을 침해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힘을 가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권리니까 이것도 이제 파워, P잖아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법률상의 권리인 것들이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실체법인데, 죄송합니다. 이건 이제 헌법상의 권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법률상의 권리로서 실제법, 절차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또 이제 헌법에서 유래하는 권리로서 기본권이 이렇게 있는데 권리성을 갖고 있는 법이 이른바 기본권을 침해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차법 같은 경우는 단순한 순서이거나 아니면 구성요건 해당성만 설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할 여력이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절차법이 이른바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절차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은 어지간하면 다 이렇게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니까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률은 합헌이 나오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가 그런 법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혼인 어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기나 기망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혼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혼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그 당사자가 이 혼인을 무효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법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라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서면 첨부에 관한 거, 한마디로 혼인 무효화시키기 위한 절차사항에 관한 절차법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절차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일단 합헌입니다. 자, 그래서 첨부 뭐 이런 것들 나오면 우리 합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저랑 공부할 때 이런 거 했었습니다. 법률 조항, 이게 뭐 법률이 됐건 시행령이 됐건 시행규칙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다 상관이 없는데, 자, 행정청에 가서 인가 받으세요. 또 보고하세요. 동의 받아오세요. 등록하세요. 또 신청하세요. 또 신고하세요. 또 제출하세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또 요즘에는 또 제시하라라고 하는 법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용어를 담고 있습니다. 행정청에 가서 인가, 보고, 동의, 등록, 신고, 신청, 제출, 제시 뭐 이런 거 붙으면 어지간하면 절차법, 어지간하면 합헌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 안에 이제 어떤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차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은 합헌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법 안에 보면 그게 뭐 법률이 됐건 행정부가 만드는 행정입법 가운데 우리 뭐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이고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분류가 돼도 마찬가지로 다 우리 절차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라색 예쁜 분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절차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거 일단 A, B, C라고 하는 순서를 담고 있는 법, 그 다음에 구성요건 해당성만을 포함하고 있는 법, 인가, 보고, 동의, 등록, 신고, 신청, 제출, 제시 뭐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구체적, 기술적, 세부적,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그 다음에 뭐 행정입법들, 자, 이런 것들은 다 절차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 합헌이다라고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판례 여기 나오는 거 볼 때 이게 절차법 사항인지 실체법으로서 볼 수 있는 건지 이걸 좀 이제 구별하면서 보시면 암기할 수 있는 게 확실히 줄어들게 되죠. 자, 그래서 1번 보면 일단 사무처리 지침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서면 첨부에 관한 부분 절차법으로 합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외 요지에서 4줄 내려가시면 밑줄 부분 보겠습니다. 자, 등록부 제작성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정정된 등록부가 보존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이 제한된다. 근데 제한을 한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이제 일단 기본권,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이 제한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신상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서류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첨부를 해야 됩니다. 뭐 주민번호라든가 뭐 이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써가지고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거니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제한까지는 있겠지만 침해는 아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판례 나올 때 가장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제한과 침해를 구별하는 문제예요. 근데 서면 첨부에 관한 부분은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제한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침해가 아니어서 합헌이다라고 한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종교적인 기관, 단체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뭐 당연하겠죠. 어떤 직무를 이용해서 어떤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 당연히 금지시키는 것 합헌입니다. 자, 첫 번째 끝에 가시면요. 누구든지 종교적인 파란색입니다.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서 구성원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부분. 뭐 당연히 합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합헌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3번 보겠습니다. 3번도 합헌인데요. 그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재산세를 깎아주겠다, 경감해주겠다라고 하는 법률 조항인 겁니다. 여러분 그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경주라든가 뭐 특정한 문화재가 자꾸 이렇게 출토가 되는 그런 지역이 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지역에서 뭐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땅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제 땅을 갖고 있지만 제가 제 마음대로 그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행위 일체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진 건물에 대해서도요. 어떤 뭐 그 건물을 새롭게 리노베이션을 한다거나 이런 행위가 일체가 다 금지가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 그러니까 재산 측면,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 측면에 있어서는 많은 제한을 받게 돼요. 그래서 국가도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지역 내에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좀 감해주겠다라고 해서 이른바 시혜적 법률을 만든 거죠. 우리 알고 있습니다. 시혜적 법률은 기본적으로 입법자, 입법자량이 많죠. 혜택 주는 법률은 우리가 시혜적 법률이라고 하는데 입법자, 입법자량이 굉장히 많은 영역입니다. 혜택을 줄지 말지부터 혜택을 준다면 세금을 몇 퍼센트 감액해 줄 거냐, 5%, 10%, 20%, 50%다 입법자가 자유롭게 정할 영역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하지만 입법자의 의무는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우리 판례에서 한번 예전에 만난 적이 있었고요. 자, 어쨌든 입법자, 입법자량이 많으니까 합헌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끝에 보면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뭐 세 줄밖에 없네요. 자, 파란색 가로치면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서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조항 합헌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판례 보겠습니다. 행정자격에 의한 보상입법 불비사건. 자,
행정 절차에서 이제 구금을 당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구금에 대한 어떤 보상에 대한 입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판례가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수용되었었는데 그 수용되면 이제 구금을 당한 건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법률 조항.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판례를 지금 두 개를 보는 건데 이제 보상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 진정 입법 부작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각하, 부적법 각하한다. 헌재가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각하 결정을 내린 사안인데요. 일단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조항을 심판 대상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요. 자, 동그라미 1번 하셔서 이게 첫 번째 판례입니다. 판례가 두 가지예요. 행정 절차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구금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 자, 그리고요. 그래서 한 줄 내려가시면 중간입니다. 헌법소원에서 진정 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첫 번째 줄부터 이제 그 파란색 가로 한번 치시면 가로 이렇게 쳐놓으시면요. 자, 외국인 출국 관리법에 의해서 보호 처분을 받아서 수용되었다가 이후 난민 인정을 받은 경우 및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 대기실에 수용되었던 경우에 자, 이른바 보상 규정이 없는 겁니다. 보상 규정이 없는 법률 조항인데요. 밑에 줄도 보시면 국가의 입법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판례인데 보상 규정이 없는 것, 이른바 진정 입법 부작위를 다툰 사건이고요. 진정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소위 말해서 이 헌법상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률로 제정할 의무가 없어서 부적법 각하했던 사건입니다. 진정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법 부작위요. 법률 자체를 아예 법률 자체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죠. 이제 입법 부작위가 있는데 크게 보면 첫 번째 이제 진정 입법 부작위가 있습니다. 진정 입법 부작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진정 입법 부작위가 있습니다. 자, 진정 입법 부작위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헌법에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헌법에서 유리하는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진정 입법 부작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입법 의무 자체, 헌법에서 유리하는 입법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법률을 아예 제정하지 않은 진정 입법 부작위가 있습니다. 자, 위에 거의 경우죠. 이 헌법에서 유리하는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다. 국회가 게을렀다. 자, 이런 경우에 한해서 기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인정을 해줍니다. 헌소 대상으로 삼는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밑에 거요. 입법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는 거.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부정합니다. 자, 그래서 헌법에서 유리하는 입법 의무, 그러니까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헌법 해석상 어떤 입법 의무도 법률로 제정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헌소 대상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헌재는 이런 경우를 부적법 각하 결정 내립니다. 지금 여기 행정작용에 대해서 보상 입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헌법에서 유리하는 입법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다. 헌소 대상 삼지 않는다. 따라서 부적법 각하한 사안이고요. 자, 그래서 사안은 요 사안인 것이고요. 자, 부진정 입법 부작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렇게 반만 만든 거예요. 반만 채워놓고 나머지 반은 채우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는데 불완전하거나 또는 불충분하게 법률을 제정한 경우입니다. 자, 부진정 입법 부작위의 경우에는요. 이쪽에 없는 부분, 아예 없는 부분. 자, 이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헌소 대상 안 된다고 보는데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법률 전체 있죠? 법률 전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은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을 합니다. 다시요. 부진정 입법 부작위의 경우에는 법률 전체에 대해서 헌법소원 청구하는 건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없는 부분을 대상으로만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냐?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헌법소원 대상성 인정하지만 부분을 대상으로 법률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쪽 부분, 헌법소원 대상성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안은 여기 이겁니다. 자, 진정 입법 부작위 가운데 입법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입법하지 않았다. 자, 따라서 부적법 각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3번 판례입니다. 4번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판례 보겠습니다. 이제 빨간색 위헌,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인데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른바 해당 법률조항 위헌 결정 나온 겁니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빨간색 가로치시면 지방공사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 직원에 관한 부분 여기까지 가로치시고요. 자, 밑에 줄 내려갈까요?
그 제한되는 기본권에서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일단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요. 옆에 더 써놓으시면 빨간색으로 침해합니다. 제한 동그라미, 침해 동그라미. 자,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한다라고 해서 이른바 위헌 결정 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이고요. 자, 지금 우리 상근 직원, 지방공사 상근 직원이라고 하면 이 사람 공무원 아닙니다. 공무원 아니고 그냥 민간인인 거예요. 그리고 상근 직원은 그냥 정직원인 겁니다. 이 정직원, 그냥 민간인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선거운동하면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법률 조항이 있다는 거죠. 예, 민간인의 어떤 선거운동을 제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지금 우리 읽은 것에서 두 줄 내려가시면, 자, 제한 입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기준. 우리 엄격한 심사 기준 밑줄 하나 넣어놓으시고요. 예, 비례 심사, 과잉금지 심사 이거 말하는 겁니다. 목수, 피법, 목적의 정당성, 선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또는 침해의 최소성이죠. 예,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 선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요거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자, 그래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자, 이때 보시면 목적의 정당성, 선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이렇게 과잉금지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요. 목수까지는 일단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 예외를 두지 않았어요. 상근 직원이야? 그 지금 뭐 선거운동 하는 거야? 처벌할 거야? 예외 없어요. 예, 침해 추성 원칙 반합니다. 그럼 위에 거에서 꾸정물 내려오면 밑에 것도 꾸정물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목수 침법 또는 목수 피법 이거 검토하는 건데 지금 목수까지 인정했지만 침해 추성 법익 균형성 이권 충족하지 못해서 위헌 결정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시면 6번 판례 보겠습니다. 파란색이요.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지정 고시해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가축 분유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금 보면 법률 조항 자체가요, 성격 자체가 일정한 영역에서만 이제 가축을 길러라. 이 지역 벗어나면 못 기른다라고 한다는 건데요. 방점은 못 기른다가 아니라 거기 보면 조문에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보면 이 조례를 통해서 일정한 영역에서만 동물을 기르게 하는 것이고, 이 지역 벗어나면 동물 못 기르게 하는 건데 환경보호를 위해서 뭐 당연한 겁니다. 가끔 우리 그 지방에 이렇게 고속도로 이렇게 또는 지방 국도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요즘 휴가철인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동물 분뇨 냄새 굉장히 많이 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으로 이렇게 뭐 환경 보전이라든가 아니면 상수도 보호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하펀이고요. 공익적인 요소를 제한하겠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한 구역을 지정 고시해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가축 분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단 공익을 위한 요소다라고 해가지고요. 예, 합헌 결정 내린 사안이고요. 자, 두 줄 내려가시면, 자,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 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할 필요가 없다.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우리가 뭐 기본 강의할 때도 많이 했었죠. 조례하고 정관이라고 하는 것. 예, 여기 뭐 조례 말고도 정관도 하나 있었죠. 회사의 목적을 담은 문서를 우리가 정관이라고 하는데, 조례나 정관 같은 경우는, 조례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가 직접 정하는 게 맞죠. 법률로 정할 문제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의 특별한 사정은 그 지역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따라서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적용되는 것 아니죠. 그래서 밑에 딸랑 내려가시면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밑에 줄 과잉 금지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해당 법률 조항 일정한 영역에서만 가축 분뇨 이렇게 제한적으로 사육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합헌. 예,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이제 파란색 합헌인데요. 뇌물 공여 사기 등 범죄를 범한 자를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관리법 조항입니다. 자, 우리가 가끔 여러분 뉴스에 보면 왜 이런 거 있죠. 남의 밭하고 남의 산 막 이런 데인데 거기다가 이제 폐기물 이렇게 갖다가 몰래 이제 매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그게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 폐기물 관리법 같은 경우는 그 법 자체에 수범자, 어떤 그 폐기물 관리에 관한 적용을 받는 자한테 이른바 도덕성을 이제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도덕성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폐기물 관리법 이런 행위, 위반 행위 일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된 일도 하지 마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그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법의 태도를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왜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또 종사하는 분들도 보통 보면 도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변호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또 공인중개사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직업적으로도 도덕성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체 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것들 판례에서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보게 되는 경우인데, 자, 지금 보면 폐기물 관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의 적용에 대상되는 자들, 이른바 수범자, 적용을 받는 자에게도 이제 도덕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밑에 작은 글씨 한번 보면은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획과 관련해서 뇌물 공여 사기 등 범죄를 범하여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자를 3년간 위 대행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폐기물 관리법 조항 여기까지요. 합헌입니다.
예, 일단 1월달 판례 봤고요. 이제 2월달 판례 넘어가겠습니다. 처음부터 빨간색 위원입니다. 예. 의료인이 임신 32주, 32주면 뭐 한 달에 4주 정도 해가지고 한 8달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인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 이제 과거에도 이런 판례가 있었는데 24년도에도 그러니까 작년에도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위헌 결정 받은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세 줄 내려가시면 오른쪽 끝에요. 자, 결국 과잉금 전칙에 반해서 자, 가로 한번 칠까요?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이게 기본권입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그래서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 판례하고 똑같은 건데요. 예, 그래서 위헌 결정받은 사안입니다. 자, 2번 판례 보겠습니다. 파란색입니다. 공무원에게 재보상을 위해서 실시되는 급여의 종류로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 보험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보상법 제8조 여기까지요. 예, 합헌인데요. 지금 보면 국가는 돈이 없다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그 일반 근로자처럼 모든 어떤 그 보험금 뭐 이런 것들 뭐 휴업급여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은 이런 거 안 주겠다, 못 주겠다라고 하는 법률 조항인 거죠. 기본적으로 국가는 돈이 없다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합헌 결정, 예, 기각은 합헌이죠. 그래서 합헌 결정 내린 사안입니다. 밑줄 부분 보시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심판 대상 조항에서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을 두지 않았다 하여 이제 공무원한테 이런 거 안 주겠다는 거죠. 자, 공무원에 대한 생계 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해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가 없다. 또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공무원하고 이른바 다른 일반인들은 좀 다른 거다. 그래서 공무원은 좀 다른 집단이다. 다른 것을 다르게 처우하는 것으로서 돈 안 주겠다라고 한다는 건데요. 이거 평등권 침해하는 것 아니다라고 판시했던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도 보겠습니다. 파란색 합헌이요. 자,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할 경우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여기까지요. 자, 보통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임대인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고요. 임차인은 집을 빌려 쓰는 사람인데 돈을 내고 당연히 빌려 쓰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임차인이 이제 2년 계약을 해갖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 집에 살아보니까 편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또 계약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년 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계약합시다라고 이제 임차인 당연히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 만약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것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뭐 임대를 했다. 이런 경우에 임대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지우겠다라고 하는 법률 조항,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 조항입니다. 합헌입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판례 보겠습니다. 4번도 우리 절차법의 대표적인 그 예인데요. 그 조문에 지금 법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이제 동그라미 1번 하셔서 파란색 가로 한번 치면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과 단기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고 있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단 여기까지요. 예. 국가에서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만들어 놓고 이제 임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임대 기간이 있어요. 뭐 10년, 5년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는 뭐 10년, 단기는 5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대를 한다. 근데 이제 그 기간이 딱 종료가 되면 그 서류 자체에 대해서 임대에 대한 건은 이제 말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절차법입니다. 말소에 관한 절차법이고요. 한 줄 내려가셔서 또 중간입니다. 동그라미 2번 하셔서 파란색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을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종부세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조항 여기까지요. 말 그대로 예, 그 다음 번인 거죠. 그래서 장기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뭐 변경 신고해가지고 신고가 된 경우에 이른바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법률 조항, 절차법 사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 기술적, 세부적,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합헌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5번 보면 첫 번째 줄입니다. 첫 번째 줄 끝에 가시면 중간 오른쪽이요. 파란색. 산업재해 보상법에 관한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을 자, 그 줄 옆에요.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로 한정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법의 보험 징수료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여기까지요. 합헌입니다. 자, 지금 보면 보험 사무를 대행할 그 지위에 있는 자, 자, 그 자들이 이제 여러 명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법인, 공인노무사, 뭐 세무사 이렇게 있는데 이 가운데서 지금 회계사를 뺐다는 겁니다. 회계사를 제외하는 법률 조항, 합헌이다라고 봤어요. 이유가 회계사는 좀 더 전문 영역 아니냐라고 해서 전문 분야가 다르다라고 봤습니다.
회계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회계사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기각 밑에 보시면 밑줄 부분이요.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을 했지만 침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헌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회계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또 침해는 아니다라고 해서 합헌 결정 내린 사안이고요. 6번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주 51시간 상한제를 정하고 있는 근기법 조항 한 줄 내려가시면 기각 나왔죠. 기각은 합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로자도 또 사용자도 사실상 뭐 52시간보다 더 많이 일을 해서 뭐 더 임금을 더 받고 싶다. 또는 뭐 이렇게 사용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을 더 시키고 싶다. 뭐 이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이제 법으로 막아놓고 있는 거죠. 못하게 52시간까지가 최장 이제 근로 시간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 한 줄 내려가셔서 자, 중간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들은 뭐 일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또는 뭐 아무튼 더 하고 싶은 건데 못하게 하는 거죠. 또 사용자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것도 이제 별표 한번 하시고요. 예, 제한하고 침해를 구별하는 문제 나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52시간 그 상한제 조항이라고 하는 거 직업의 자유 제한하지만 침해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요. 자, 그래서 계약의 자유도 제한하고 직업의 자유도 제한합니다. 하지만 둘 다 침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의 자유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하지만 침해가 아니어서 합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월달 판례 넘어가셔서 이제 타이틀만 사실상 보셔도 되는 판례가 나왔는데, 예, 1번이요. 파란색.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 렌즈 판매 금지 사건. 일단 합헌입니다. 콘택트 렌즈 이제 저도 뭐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무서워서 콘택트 렌즈는 못 껴요. 이렇게. 예. 그래서 되게 무서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예, 시도도 못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자, 그런데 이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도 이제 소위 말해서 전자상거래 뭐 우리가 뭐 이제 무슨 이제 그걸로 이제 살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직접 가서 이제 안경사한테 구매하라라고 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합헌 예, 결정 내렸어요. 이유가 이제 콘택트 렌즈가 예, 국민의 건강, 눈 건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온라인 대상으로 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보는 사안입니다. 예, 가시면 자, 그 이외의 요지에서요.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밑줄 분이요. 전자생거래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는 자, 별표 한번 하시고 안경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예, 그래서 안경사 입장에서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팔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할 수가 있는 건데 못하게 하는 거니까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을 하지만 또 침해가 아닙니다. 제한 동그라미 침해 X. 그래서 합헌입니다. 예, 나머지는 밑줄 부분씩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끝에 라번 소결 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은 있지만 침해는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헌 결정 나왔고요. 자, 밑에 결정에 의해서 첫 번째 줄입니다. 안경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지만 침해 아니다. 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2번 판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밑줄 부분이요. 파란색.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 일단 가로치고 합헌입니다. 우리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혼인은 법률혼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혼인의사 더하기 이제 혼인신고를 갖추고 있는 혼인. 자, 그런 것들 이제 법률혼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혼인신고를 한 혼인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은 법은 특히 민법은 이제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혼 관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혼인은 기본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실혼이 보호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상속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남편이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그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공무원이었고 이제 둘이 이렇게 뭐 아무튼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법률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남편이 만약에 사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남편에 관해서 남편이 사망했었을 때 이른바 그 배우자, 남겨진 배우자가 과연 그 남편의 재산을 가져올 수가 있냐, 상속권을 인정할 수 있냐, 상속권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이유의 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면 이유의 요지 1번에서 재산분할 청구 조항. 자, 지금 보면 이 사건 내용이 이겁니다. 법률 조항은 사실혼 배우자의 그 재산분할 청구 조항이 없음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는 우리 민법에 뭐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예 빠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볼까요? 이른바 진정 입법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부적법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이거 한번 재활용하겠습니다. 진정 입법 부작위는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예, 입법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률을 아예 제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적법 각하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건은 이겁니다. 예, 자, 지금 보면
사실혼 배우자의 그 재산분할 청구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민법에 없어요. 없는데 헌법에서 유리하는 입법 의무가 원래 처음부터 없는 거죠. 입법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 만약에 청구가 들어오면 부적법 각하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밑에 볼게요. 첫 번째 줄부터 보면 동그라미 옆에요. 입법자는 이용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 재산분할 제도만을 재산분할 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하였다. 자,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작위는 입법자가 애당초 그러한 입법적 규율 자체를 전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예, 진정 입법 부작위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밑에 줄 내려가시면 외형상 특정 법률 조항을 심판 대상으로 삼아 제기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진정 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자, 지금 보면 입법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입법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입법 의무 없는 진정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밑에 2번 판례 내려갈게요. 자, 상속권 조항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법률혼 배우자만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지금 이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 상속권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법률 조항이 아예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사안인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 이것도 요 법률 조항 자체에 대해서 합헌 결정 나온 거죠. 지금 입법 의무가 없는 그런 법률 조항이 없는 법률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부적법 각하들 나온 사건인 거죠. 부적법 각하 나오면 현재 법률 상태가 안정적이다 이런 말이니까 위헌이 아닌 거죠. 그냥 합헌인 겁니다. 자, 그래서 맨 끝에 가시면 자, 해당 법률 조항 맨 끝에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민법에서는 그 법률혼 배우자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 상속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겠다, 처우하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다르게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원칙 반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예, 참고로 우리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 헌법 제11조가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런 거였었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처우합니다. 자, 그런데 평등권은 굉장히 특이한 거죠. 이 11조 자체가 하나의 기본권이면서 동시에 헌법의 기본 원리, 기본 원칙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판례가 이제 뭐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판시할 때도 있고 평등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판시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양자는 같은 개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내려가시면 파란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승인 사건인데요. 옆에 보면 각하, 부적법 각하 했던 사건입니다. 청주에 청주가 아니라 이제 성주죠. 예, 경북 성주인가요? 예, 성주에 그 골프장 대지를 이제 그 미국 측에서 이렇게 임대를 했습니다. 땅을 빌려가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사드 미사일을 이제 배치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하고 국민들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예, 사드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전자파 이런 거 환경권 침해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그런 사건인데 사건 자체 대상성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유 요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요.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 자,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는 건 인정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이고요. 자, 기본권 침해 가능성 아예 없다라고 봤습니다. 자, 이 사건 협정이 그래서 골프장을 빌린 거예요.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그 협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 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자, 그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한 달락 내려가셔서 거기 보면 따라서 옆에부터 볼게요. 두 번째 줄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맨 끝에 이제 결정에 의해 가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 두꺼운 글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이 어떻게 주장했냐면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직업의 자유, 원불교도 및 그 단체인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자, 이러이러한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자, 그래서 모두 각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기본권 침해 가능성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사건 자체를 돌려보낸 그런 사건입니다. 부적법 각하한 사건이고요. 자, 밑에 내려가시면 4번에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위헌 사건인데 각하 나왔었죠. 자, 밑에 사건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법률 맨 밑에 줄이죠. 그래서 그 프린트 나간 것 맨 밑에 줄 보시면 그 위로 세 줄 올라가세요. 예, 그러면 거기부터입니다. 파란색 가로 치면. 자, 지금 보면 제18조 제1항 제3호의 내용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수수를 범한 자로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고권이 없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른바 선거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선거권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법률 조항인 거예요.
자, 이 법률조항 이른바 합헌결정 취지인 거죠. 그래서 구조법 각하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판례 보면 거기 긴급재난지원금 그 세부 시행 계획 등 위헌 확인 사건인데, 자, 일단 거기 인용, 위헌 확인, 예, 위헌 결정 났던 사건입니다. 인용, 위헌 확인 다 똑같은 말이고요. 예, 위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빨간색 가로 한번 치면 난민 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 사건입니다. 최근에 아주 유력하게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뭐 경찰을 포함해서 기타 뭐 다른 공무원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왔던, 예, 최근 판례인데도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예, 좀 잘 보셔야 되겠죠. 예, 첫 번째 줄부터 보시면 중간입니다. 빨간색. 자, 외국인 중 영주권자 및 결혼 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포함시키고 난민 인정자는 제외했다. 두 줄 내려가셔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바로 위헌 결정입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여러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종류가 다 다양해요. 뭐 예를 들어서 영주권자, 뭐 결혼을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 종류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 사람들이 생업이 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도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난민 자격을 인정받아서 들어온 사람한테는 지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외국인인데, 자, 이 사람들한테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위헌 결정 내린 사건입니다. 거기 이외 요지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자격에 있어서 역시 이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내려가셔서 이제 거기 밑줄 좀 보겠습니다. 난민 인정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또 우리나라 잘 산다,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고요.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행정적 이유 없이 난민 인정자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자, 그런데 난민 인정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만 제외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단락 더 내려가시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위헌 결정 내린 사건입니다. 예, 그 다음에 6번 판례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합헌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취업 제한 사건입니다. 일단 기각 나왔죠. 기각. 헌법재판소가 내용까지 심사했지만 전혀 문제 없다라고 해서 합헌 결정 내린 사안입니다. 첫 번째 줄입니다. 파란색 가로 한번 치시면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고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합헌 결정 내렸습니다. 이유를 보면요. 첫 번째 줄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런 말 나와 있죠. 그래서 자기가 다루고 있던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기업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로 이제 기업의 어떤 기업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가 관련된 일, 사회에 나가서 이제 연관지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공직자로서의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지 않는 거니까 아예 이제 3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합헌인데요. 자, 거기 밑에 달라 두 번째 줄부터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만 제한하고 있다. 뭐 공무원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업체 취업하는 것만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줄 내려가시면 중간 오른쪽 끝에 취업 승인을 받을 때는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취업 가능한 규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가시면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 결정 내렸고요. 밑에 결정에 가시면 이제 유사한 사건이 있었죠. 21년도 판례가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 파란색 가로 치세요. 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의 취업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 조항. 자, 이것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 내린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권익위원회하고요, 그다음에 금감원 직원에 대해서 이른바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 조항 합헌 결정 내린 사안입니다. 자, 밑에는 이제 4월달 중요 판례가 있는데요. 예, 요거는 요거는 좀 그 법률 조항 자체가 그 민법 1112조하고 1118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걸 약간 우리가 보시면서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유류분에 관한 법률 조항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만 지우고요. 예, 밑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갑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등장인물. 갑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아저씨가 있는데요. 예, 이분이 돈이 굉장히 많아요. 한 100억 정도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예. 가상 사례입니다. 예, 100억 정도가 있는데 요 사람이 이제 그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요 사람이 이제 거의 이제 뭐 오늘 내일 한다는 겁니다. 뭐 생명이 이제 뭐 이렇게 꼴깍 이렇게 생명 이제 그 시기 종기에 이제 가까웠어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사람 지금 그 가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직계 비속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직계 비속.
만약에 이 사람이 100억, 직계비속 100억이 있는데 100억이 아들, 딸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 사람이 사망했다. 그럼 100억이 다 직계비속한테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또 누구 있느냐? 또 직계비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우자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배우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도 있을 수 있어요. 직계 존속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계 존속.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형제, 자매도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 순이에요. 지금 제가 쓴 거는. 자, 1순위가 뭐 직계비속,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존속, 형제자매 다 상속인에 해당이 됩니다. 갑이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1순위, 2순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이렇게 이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데 하나 또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갑이 100억을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사망하게 되면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여러분들 그래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이제 공동 상속하게 돼 있는데요. 갑이 만약에 직계비속 아들, 딸, 또 배우자, 자기 와이프나 이런 사람한테 주지 않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P라고 하는 여성을 한번 만났다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P라고 하는 여성과 사랑에 빠져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하고는 관계가 소원해져가지고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재산 넘겨주겠다라고 하면서 유언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언을 했어요. 유언을 해가지고 실제로 갑이 사망하자마자 갑의 모든 재산 100억이 다 이쪽 여자한테 P라고 하는 여성한테 이제 100억이 다 넘어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사람들 굉장히 여기 직계비속 아들, 딸 A 그다음에 B, C, D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들 굉장히 약 올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직계비속 A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뭐 이러면서 내 남편이 막 이러면서 되게 배신감 느낄 겁니다. 자, 이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부터 만약에 원래는 이제 사망하게 되면 이쪽에 법에서 정한 상속분만큼 뭐 이렇게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을 받게 돼 있는 가족들이 있었는데 갑이 유언으로서 모든 재산을 만약에 제3자한테 넘겼다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 가족인데 원래 법에서 정한 상속분이 다 정해져 있었는데 자기가 상속받을 금액이 다 일로 넘어간 거잖아요. 억울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P라고 하는 여성한테 지금 100억이 다 넘어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가족들이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이걸 우리가 그 상속분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가지고요. 이걸 우리가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은 상속분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법에서 지금 현재 법에서 1112조에서 도대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직계비속 아들과 딸, 그러니까 그 피상속인이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요, 이제 자기가 받을 상속분의 2분의 1까지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2분의 1까지 반환 청구할 수가 있어요. 직계존속, 이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면 이 사람은 3분의 1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형제자매는 현재 3분의 1까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법률이에요. 지금 이 법률 조항, 위헌결정 나오기 전에 이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상속분을 남기고 사망했다. 그런데 다 넘어갔다. 이런 경우에 아들, 딸은 전체 자기가 상속받을 금액의 2분의 1, 배우자도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 형제자매 3분의 1까지 청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 되는데요. 자, 지금 밑에 볼게요. 판례 9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빨간색 가로 놓치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1112조 제4호 단순이혼을 결정했다. 지금 법률 조항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요 사후. 우리가 일상생활에 만약에 누가 죽었어요. 근데 아들, 딸 다 있고 이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도 살아있고 막 이런데 형제자매까지 이렇게 넘겨올 일은 좀 없겠죠. 그래서 형제자매한테도 유류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법률 조항. 요거는 위헌결정 받았습니다. 요거는 위헌결정이에요. 요거는 위헌결정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1번부터 볼게요. 동그라미 1번이요. 유류분 권리자의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한 부분. 자, 지금 획일적으로 정했죠. 직계비속은 2분의 1, 배우자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까지 정하겠다.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합헌. 그래서 순서를 정한 부분 있죠. 순서 정한 부분. 이거는 일단 합헌이다. 요거 자체는 합헌입니다. 요거 자체는 합헌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3번, 거기 2번, 2번 건너뛰었네요.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 끊고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위헌이고 1호부터 3호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순서 자체는 합헌인데 그 유류분 상실 사유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유류분 상실 사유가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류분 상실 사유가 없는 거, 요거 이제 없을 문자 쓴 겁니다. 유류분 상실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률 조항.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헌 결정 내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가로치고 그 옆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자에서 포함시키는 부분. 이건 사후는 이미 한번 본 거죠. 그래서 사후 자체가 위헌이고 여기 1호부터 3호까지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 그래서 유류분을 지급하게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위헌 결정이에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직계비속이 이렇게 있는데요. 직계비속인데 아들과 딸인 거죠. 실제로 이런 사건은 좀 많았습니다. 이제 자기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여자가 만약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좀 이제 못된 생각을 먹은 거죠. 아버지를 어떻게 좀 미리 그 아버지가 상속 재산을 넘겨주기 전에 어떻게 지금 자기가 좀 미리 손을 좀 써가지고 아버지를 좀 해한 다음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른바 실행에 착수해 나간 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이른바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 뭐 재산을 안 줬으니까 아버지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를 했다는 거죠. 상속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나중에 이제 상속도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류분도 배척을 해야 되는데 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유류분은 또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를 해한 자가 나중에는 결국은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 자, 이 부분은 1호, 2호, 3호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위헌 결정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률 조항 자체는 위헌, 형제자매한테 인정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재산권 침해에서 마찬가지로 위헌이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밑에 내려가서 3번 보겠습니다. 빨간색. 기여분에 관한 민법 1008조의 1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 이제 유사한 건데요. 밑에 줄 재산권 침해에서 바로 위헌입니다. 자, 기여분을 볼게요.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여분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법률 조항. 그래서 유류분 상실 사유가 없는 거 이거 위헌 결정 받았고 기여분을 이제 인정해야 되는데 뭐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기여분을 유증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도 이제 위헌 결정 받은 겁니다. 이런 거죠. 여기 갑이 100억이라고 하는 재산을 이제 많이 취득을 하고 있었는데 요 자녀들 가운데서 갑의 자녀들 가운데서 아버지 재산 증식에 더 많은 기여를 한 자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사망한 다음에 그 자녀는 좀 예쁘니까 아무래도 재산도 넘겨주고 유류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이렇게 넘겨주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 재산 증식에 대해서 많은 그런 그 노력을 한 자에 대해서 이제 기여분의 형식으로서 뭔가 더 넘겨줘야 되는데 유류분 자체 뭔가 재산을 더 추가해서 주는 기여분 조항을 준용하는 그런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류분 자체 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법률 조항 이 부분 위헌 결정입니다. 정리해 보면 형제자매한테 유류분을 인정하는 부분은 바로 위헌. 그 다음에 여기 1호부터 3호까지에 대해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거 위헌. 그 다음에 기여분을 인정하는 조항이 없는 거 위헌. 자, 그런데 순서하고 배당 비율 뭐 이런 것들, 뭐 상속 비율 이런 것들은 합헌. 여기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헌 결정 하나, 둘, 셋 이렇게 형제자매 인정한다 위헌. 유류분 상실 사유 없다 위헌.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 위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판례 가겠습니다. 빨간색.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한 경우에 퇴역연금 전부에 한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빨간색.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마찬가지로 위헌입니다. 재산권 침해한다는 거죠. 재산권 침해에서 위헌 결정 받은 사건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이쪽에다 그럴까요? 군인으로서 우리 전에 지방의회 의원 사건에서 많이 봤었습니다. 자, 군인으로서 이분이 이제 퇴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연금으로 월 400만 원 정도를 이제 수령해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데 400만 원 정도니까 충분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행복했는데 문제는 돈은 많아서 좋았는데 그 아무래도 좀 일이 없으니까 적적한 거죠. 심심한 거죠.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에 이제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 출마를 해서 이분이 이제 의원이 됐어요. 자, 의원이 돼서 그런데 지방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지방의회 뭐 구의원, 시의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활동비, 세비라고 하는 걸 국가에서 주게 돼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 정도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달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이제 군인으로서 퇴역연금 400만 원 나왔고 첫 번째 달에 이제 100만 원 받아서 500만 원 되니까 땡큐 베리 감사,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국가가 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돈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뒤 거를 좀 고려해가지고 내 둘 중에 적은 거를 지급정지를 시켰어야 되는데 이것도 주고 이것도 국가가 주는 거니까 둘 다 국가가 준다라고 생각해서 국가는 앞에 거를 지급정지시켰습니다. 이거를 지급정지시킨 거. 그러면 400만 원 받고 있다가 100만 원만 주면서 생활해라고 하면 이 사람 생활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산권 침해한다라고 해서 위헌 결정 받은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판례 보겠습니다. 파란색이요. 가로 한번 치면 두 번째 줄입니다.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고의가 있음을 알면서 이런 얘기죠. 고의를 가지고 그 직무에 관해서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입니다. 횡령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결국 가중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지금 횡령죄를 범한 지금 회계 직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조항 합헌입니다. 자, 지금 보면 첫 번째 줄에 우리 두 번째 줄 회계관계 직원 나왔죠. 기본적으로 우리 앞에서 뭐 폐기물 처리업자 이것도 뭐 도덕성을 요구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회계관계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국가에 관한 사무를 또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니까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도덕성을 굉장히 요건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횡령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조항 합헌 결정 내린 사안입니다. 자, 밑에 4번이요. 광장 벤치 흡연 사건인데 광장 벤치에서 흡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흡연할 수 없게 하는 그렇게 이제 정하고 있는 건데 합헌 결정 내린 사안입니다. 뭐 당연히 뭐 온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흡연하지 말라라고 한다는 거죠. 합헌이고요. 밑에 이제 5번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헌 결정인데요. 파란색 첫 번째 줄입니다. 학교 시설의 유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관리 및 예방 및 관리 기준으로서 자, 운동장 바닥 재중, 인조 잔디 및 탄성 포장재, 우레탄에 대해서만 품질 기준 및 주기적 점검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자, 끊고요.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서 이제 마사토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운동장 보면 이게 얇은 아주 조그만 그 깬자갈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깬자갈 뭐 이런 거 섞여 있는 건데요. 자, 일반 그 황토하고 이렇게 깬자갈하고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서 별도는 규정을 두지 않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그리고 여기까지가 파란색 합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별표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끝에 기각한다 이런 말 나와 있죠. 합헌입니다. 우리 앞에서 절차법 중에 보면 A, B, C, 뭐 구성요건 해당성, 인가보고, 동의등록, 신고신청 제출, 구체, 기술적, 세부, 전문적. 자, 그런데 또 법률 특징 가운데 법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면 별표 뭐 이런 걸 두겠습니까? 별표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1호는 뭐, 2호는 뭐, 3호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많으니까 요걸 아예 표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목록화 시켜가지고 표로 만든 걸 우리가 별표라고 합니다. 법 자체가 너무 복잡하니까 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구체적, 기술적, 세부적, 전문적인 내용 합헌입니다. 예, 절차법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환경에 관한 거죠. 지금 마사토 운동장, 자, 요걸 이제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소위 말해서 환경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심사 기준이 좀 다릅니다. 과잉 금지가 아니라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을 적용하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밑줄 부분 이외 요지에서요.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시면 학교보건법상의 규정으로서 이와 같이 학교 운동장에 생길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위험에 대비할 국가의 의무를 상정하기 어렵다. 세 줄 내려가셔서 국가의 의무가 과속에 이행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 환경권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자, 밑에 이제 또 6번 볼게요.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등록증 만들 때 열성과랑 지문날이라는 거 말하는 거죠. 과거에도 똑같은 판례가 있었는데요. 자, 1번에 파란색 가로 주민등록증에 지문 수록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조항. 양심의 자유 제한도 없고 침해도 없다. 이제 과거에 너무나 이제 유명한 기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증 만들 때 이거 열성과락 지문날인 할 거냐 말 거냐, 찍을 거냐 말 거냐, 자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실관계 여부만 이제 그 대상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양심의 자유하고는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양심의 제한도 없고 자유 제한도 없고 침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합헌. 자, 그다음에 7번입니다. 자, 7번 보면 파란색 첫 번째 줄 합헌인데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서 감염병 의심자 등에 관한 인적 사항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자, 구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 기각 나왔죠? 기각은 합헌입니다. 우리 왜 코로나 이렇게 나왔을 때 뭐 일반 사람들 코로나 걸리면 동선 추적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정보를 가져갑니다. 개인의 정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이 사람 뭐 다 가져갑니다. 합헌이다라고 봤었죠. 맨 끝에 가시면 그 법률 조항에 대해서 이제 위헌 여부 심사할 때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지 않는다. 예, 합헌 결정 내린 사안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개만 더 하고 싶겠습니다. 예, 8번 판례 내려가시면 밑에 빨간색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등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취소 사건. 자, 이제 코로나 어떤 종교단체가 있는데 이 종교단체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역학조사에 대해서 거부 혐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거부 혐의가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 종교단체를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어요. 이 종교단체 입장에서 법인이겠죠. 억울합니다. 억울하니까 헌법성을 제기를 했다라고 한다는 것이고요. 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는 유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없애달라고 하면서 헌법성을 제기를 해서 헌재가 그걸 받아줘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인용 사건인 거죠.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취소 사건. 예,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빨간색 가로 치면 확진자가 참석한 종교행사 등 출입자 명단에 대한 이 사건 방역당국의 제출 요구는 자, 밑에 줄 감염병 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가 없다. 자, 역학조사로 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역학조사로 봐가지고 소위 말해서 기소유예 처분했다는 거죠. 그 밑에 줄입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고 할 수 없음에도 그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자,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주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교단체 기분이 안 좋았겠죠. 예. 그래서 처벌하지 않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유죄로 이렇게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니까 이게 기소유예 처분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했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본 거고요. 또 하나 이 단체 입장에서도 이제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행복주권 침해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인용 결정 내렸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취소했다라고 한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 보시면 첫 번째 줄에 파란색 구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심판 청구 여기까지 가로치고 기각 나왔습니다. 기각은 합헌입니다. 사건 자체가 좀 약간 좋지 않은 사건인데 우리가 저랑 같이 수업할 때 이거 개떡같은 법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요. 아버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들 둘을 이렇게 혼자 이렇게 둘이 아들 둘을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집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교통사고를 입었어요. 교통사고를 입어서 일을 못 하잖아요. 일을 못 해서 생계가 막막하니까 여기 이제 자배법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자배법에 근거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왔어요. 대출을 받았는데, 자, 대출을 받고서 이제 계속 생활비로 쓰고, 뭐 아이들 교육비로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금방 병이 나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출 받고 이제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병이 점점 악화가 돼요. 악화가 되고 이제 일도 못하고 또 생활비는 계속 쪼들리고 이분이 견디다 못 견뎌서 자살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자녀 둘은 미성년자였어요. 미성년자였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빚을 안 갚고 이제 사망한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그 빚을 대출했던 기관에서는 이 자녀가 성년자가 될 때까지 2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20살 되면 채권 추심하겠다. 너희 아버지가 빌려간 돈, 과거에 빌려간 돈 원금에다 이자까지 받아가겠다라고 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그 법률 조항에 대해서 일단은 합헌 결정 내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좀 씁쓸한 건데요. 그래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밑줄 부분이요. 국가는 36조 제1항, 34조 제4항에 따라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자, 또 국가가 아동에 관한 복지 정책을 실시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법 형성권의 한계가 존재한다. 뭐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맨 끝에 해당 법률 조항 합헌이니까 그 자녀 갚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판례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10번 보겠습니다. 장교의 집단, 진정 또는 서명, 행위 금지 사건인데요. 첫 번째 줄입니다. 장교는 군무와 관련된 고추구상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조항 두 줄 내려가셔서 기각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일단 장교는 국가하고 군인 같은 경우는 좀 더 특별한 권력 관계죠. 그래서 더 많은 기본권 제한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장교의 집단적인 표현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합헌 결정 내린 사건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이제 5월달 판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